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엄마 최희정입니다. 27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어느덧 25년이 넘었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7개월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 1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형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고 시아버지는 본가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사연을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없으니 이 집안에 먼저 시집온 형님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만 했네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은 동서지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대출받은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늑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이 행복했죠. 그리고 2년 후에 큰 아이를 낳았고 또다시 2년 후에 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함께 벌어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좁지만 아늑한 집에서 살기를 몇 년,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운 좋게 살고 있던 집의 집값이 올라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점점 화목하고 따뜻한 집이 되어갔지만 아주머님 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머니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분위기가 그랬네요. 결혼 후 1년에 몇 번 있는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서 형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형님의 행동에 점점 화가 나더군요. 집안의 며느리가 2명인데 한 명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제가 2명 몫을 다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종종 형님은 왜 안 오시냐고 물어봐도 일이 있다며 둘러대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하고 산 세월이 7년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돌연 아주머님과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사정을 물어보니 남편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상복을 챙겨서 와달라고 했고 저 역시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2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확하게는 형님이 아주머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아주머님이 그 불륜 현장을 덮쳐 같이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주머님은 음주까지 하신 상태였고요. 2분 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바로 사망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옮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정말 삭막했습니다. 단순히 2분께서 돌아가셔서 어두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사고였고 그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피해자 유족들이 상가집을 쳐들어와 울고불고 행패를 부려도 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는 그 넓은 장례식장에 작은 몸으로 혼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11살짜리 조카가 너무나 눈에 밟혔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던 아주머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시댁에서 몇 번 봤을 때도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노느라 바쁜 제 아이들과는 다르게 조용히 앉아만 있는 조카가 줄곧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모 사진 앞에 홀로 앉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 밥을 먹이려고 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무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제 부모를 원망하는 유가족들의 소리가 아이가 있는 데까지 들려 무서웠을 겁니다. 구석에서 몸을 떨며 앉아있던 아이가 신경 쓰여 그 옆을 지켜주었지만 11살짜리 아이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게다가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다친 마음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더군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어른들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조카 지석이를 누가 데려가느냐 그 주제였죠. 얼마 안 되는 아주머님과 형님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야 했기에 아이에게 남겨줄 돈도 없었습니다. 형님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남매였기에 아이의 외삼촌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도 홀로 지석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어른들의 결론은 결국 지석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지석이를 시설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말이 오갈 때 어른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어린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 조용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일까요? 엄마가 되어보니 어린아이를 외면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음료수 한 캔을 건네며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어깨를 도닥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제 가슴을 파고드는 말을 하더군요. 작은 엄마, 저 괜찮아요. 어차피 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아이에게 물었더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형님과 아주머님이 다툴 때면 자주 하던 이야기랍니다. 아이답지 않은 덤덤함에 가슴이 너무 시렸습니다. 어린 지석이를 꼭 안아주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같은 것은 없다고요. 얼마나 굳어졌는지 아이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울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장례 후 지석이는 시설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당분간 아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지석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그 짧은 기간이나마 아이가 또 움츠러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지석이 말인데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건 어때? 뭐? 지금 우리 형편에 지석이까지 키우자고? 애가 무슨 잘못이야. 이대로 지석이 고아원으로 보내지면 나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지석이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자꾸만 지석이 이야기를 꺼내는 저에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죠. 지석이 이제 11살이야. 크게 손갈 나이는 지났어.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당신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지금 우리 애들 키우는데도 벅찬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요즘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우리 애들만 학원 보내? 지석이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버는 돈이 뻔하잖아. 여보, 그건 그렇지만 한순간의 동정으로 시작할 일이 아니야. 물론 우리 사정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을 때면 자꾸만 보이는 그 작은 아이의 풀죽은 얼굴과 떠는 몸이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결심이 선 뒤 아버님 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지석이를 데려가겠다는 제 말에 아버님은 아이를 보낼 지서를 찾았다는 줄 알았는지 어느 지역으로 데려갈 거냐고 묻더군요. 아니요. 지석이 저희가 키울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님이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지석이를 데려가겠다는 결정을 한 제게 고마워서 그러셨겠죠. 오랜만에 보는 지석이는 그 사이에 마수가 더 줄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다니느라 아이가 더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어요. 지석아, 작은 엄마랑 가자. 지석이 좀 얼른 다 챙기고 나와. 여기서 기다릴게. 아무것도 모르는 지석이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석이와 함께 집에 도착한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내일 방 정리 싹 해줄게. 그리고 지석이가 쓸 책상이랑 침대도 사러 가자. 저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석이 이제 작은 엄마, 아빠랑 동생들이랑 여기서 살 거야. 저는 불행의 씨앗 같은 존재인데 죄송해요. 지석아, 왜 또 그런 말을 해?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외삼촌이 뱉은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불행, 문제 같은 단어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기분을 1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죠. 지석이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겁이 나서 그런 나쁜 말을 한 거야. 세상에는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면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지석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지석이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크게 나무랐죠.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지석이 기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애가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지 말자고 했잖아. 어른들 문제로 일어난 일이야. 11살짜리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앞에서 대놓고들 자기들 시설에 보낸다 어쩐다. 저 어린애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냐고.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나도 안쓰러워. 내 조카인데 당연히 불쌍하고 안쓰럽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 벌이가 뻔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당신 지석이 키우다가 만약에 진짜 힘들어지면 그래도 끝까지 애한테 눈치 한번 안 주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마. 부족하다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의 월급에서 대출이자 원금이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의 관리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율을 내고 나면 우리 가족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의 용돈을 쓰고 지냈죠. 저희가 잘 조절해서 쓰면 네 식구가 사는데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형편에 아이 한 명을 더 키우는 것은 남편 입장에서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이니 충분히 부담도 될 것이었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이해한다고 해서 지석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조금 서먹한 며칠이 이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종 의견 차이로 싸울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덕에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렇듯 우리 부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그라질 거였죠. 그런데 다음날 지서이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 그냥 고아원에 갈게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민폐잖아요. 저 때문에 작은 아빠랑도 싸우시고 그냥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당연했던 이 분위기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지석이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눈치가 보이면 손끝으로 옷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달라며 소매자락을 만지작대는 지석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때문에 싸우는 저와 남편을 보며 눈치가 보이면서도 진짜로 자신이 고아원으로 보내질까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지석아,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는 그냥 의견이 좀 달랐던 것뿐이야. 지석이도 학교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해봤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작은 아빠는 제가 있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석아, 작은 엄마 짐 좀 덜어줄래? 우리 재민이랑 수영이의 형 오빠가 돼서 지서이가 지켜줘. 제가요? 그럼 우리 지서이가 제일 대빵이잖아. 그렇지? 지석이는 그날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겨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는지 제가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